나 네, 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클린 코드 그 6장 객체화 자료 구조, 7장 예외 처리, 8장 경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장 객체화 자료 구조입니다. 어, 자바스크립트에는 프라이빗 이런 게 물론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변수를 그러니까 객체를 정의할 때 변수를 비공개로 정의하는 이유가 남들이 변수에 의존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 또는 변수 타입이나 이거 구현을 마음대로 바꾸고 싶었는데 어째서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getter, setter 이런 거를 해서 당연하게 퍼블릭으로 하고 근데 이상하게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해서 외부에 노출할까?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을 다루는 그 파트였습니다. 근데 결론을 바로 말하자면 그냥 이제 객체 간에는 메시지만 주고받아야 하고 굳이 OOP에 집착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꼭 객체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장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럼 그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자료 추상화입니다. 밑에 포인트 클래스와 포인트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포인트 클래스는 이름 그대로 클래스이면서 변수명으로 더블 x 더블 y 이거를 또 퍼블릭으로 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포인트 클래스를 노출하고 있고 인터페이스 포인트는 인터페이스로 했으면서 이미 추상화를 주고 그리고 그 게터와 세터를 썼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할 때는 이제 두 개의 값을 동시에 set cartesian 아니면 set polar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넣어주게 하여 이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퍼블릭 클래스 포인트는 명백하게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노출하고 있고 퍼블릭 인터페이스 포인트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는지 극 좌표계를 사용하는지 둘 다 사용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구현을 감추려면 추상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구현을 모른 채 자료의 핵심을 조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클래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 이것은 이번에는 비이클인데 둘 다 인터페이스로 했지만 이것은 get fuel tank capacity in gallons of gasoline 해가지고 되게 구체적으로 full 그리고 아마 gallons of gasolin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vehicle에서는 get percent를 사용함으로써 백분율의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터페이스를 그냥 사용한다고 추상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조의 설정 함수를 사용할 때도 되게 이름에 신경을 쓰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getter나 setter 함수를 추가하는 방법이 가장 나쁩니다. 두 번째로 자료 객체 비대칭입니다. 혹시 객체와 자료 구조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잘 아시나요? 저도 사실 이걸 딱 설명해봐라 했을 때 그 명백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 파트를 보면서 조금 자료와 객체에 대해서 그 자료 구조와 객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객체와 자료 구조는 근본적으로 그냥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객체는 추상화 뒤에 자료를 숨긴 채 자료를 다루는 함수만을 제공하고 자료 구조는 그 말 그대로 자료 구조를 그대로 공개하고 별다른 함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 스퀘어, 렉탱글, 서클은 이제 자료 구조의 예시인데요. 이게 세 가지의 절차적인 도형 클래스, 즉 간단한 자료 구조를 나타내고 이 각 도형이 동작하는 방식을 정의한 게 지오메트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구조는 그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보여주고 이런 함수는 이렇게 따로 해서 잘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 별다른 함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지향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설명하면 기존 자료 구조, 여기서는 이 도형 클래스인데 그것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함수가 추가하기 용이하고, 반대로 이제 자료 구조는 자료 구조를 똑같이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함수들을 모두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지.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함수를 추가하려면, 여기엔 지금 area라는 함수가 있지만 뭐 length라는 함수를 추가했을 때 그걸 추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length를 추가하기는 쉬운 이유가, 새로 여기 public length라는 함수를 추가하면 되는데, 반대로 자료 구조를 추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public class 뭐 triangle라는 함수를 자료 구조를 추가했을 때 여기에 if shape instance of triangle이라는 그런 모든 그런 함수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함수 자료 구조는 자료 구조를 추가하기는 힘듭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객체지향적인 그런 다양적인 도형을 보여주는데, 이게 흔히 이제 자바나 그런 객체지향 언어에 익숙하다면 이 구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임플리먼트 쉐입에서 쉐입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하는 각각의 클래스인데요. 객체지향적의 특징은 함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자료 구조를 추가하기 쉽고, 함수를 추가할 때는 기존 자료 구조를 전부 변경합니다. 그래서 절차지향적이랑 객체지향적이 완벽하게 반대되는 그 특징을 보여주는데, 앞서 말했듯이 절차지향적은 자료 구조가 추가하기 어렵지만 객체지향은 자료 구조 추가하기 용이하고, 절차지향적은 함수 추가하기에 쉽지만 이제 객체지향적은 함수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고 분별 있는 프로그래머는 모든 것이 객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때로는 단순한 자료 구조와 절차적인 코드가 가장 적합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두 개를 각각 알아서 잘 선택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미터 법칙인데, 디미터 법칙은 모듈이 자신이 조작하는 객체의 속사정을 몰라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객체는 조회 함수, getter 등으로 내부 구조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디미터 법칙은 클래스 C의 메서드 F는 다음과 같은 객체의 메서드만 호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것이 클래스 C, F가 생성한 객체, F 인수로 넘어오는 객체, C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된 객체의 메서드만을 호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허용된 메서드가 반환하는 객체의 메서드는 호출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이게 그거에 대한 예시인데,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옵션스를 만약에 반환하고, 그 옵션스가 그 스크래치 디렉터를 반환하고, 그 스크래치 디렉터가 앱솔루트 패스의 객체를 반환하면, 이런 식으로 이것을 get으로 반환하면 그러니까 그 get 메소드를 호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객체가 반환한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컨텍스트가 반환한 옵션스의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디미터 법칙에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체이닝 기법은 좀 다른, 이걸 보면 이제 체이닝 기법이 생각날 수가 있는데, 점점점 이것 때문에 체이닝 기법이 생각날 수 있지만, 체이닝 기법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법으로 이제 A.set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반면, 체이닝 기법은 이제 빌드업 패턴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이제 그 함수에 set x, y, z라는 그것이 있을 때 A.set x, set y, set z로 했을 때 this를 리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 디미터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미터 법칙은 다른 객체를 반환하고 그 다른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할 때 그 디미터 법칙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체이닝 기법은 디미터 법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봤던 이 코드가 기차 충돌이라는 용어를 가진 코드인데, 한마디로 이거 여러 객차가 한 줄로 이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객차 하나당 다른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객체들이 한 줄로 이어진 기차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기차 충돌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옵션스, 그 다음에 파일, 스트링, 아웃풋, 디렉터 이렇게 해서 각각의 따로따로 호출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 콘텍스트, 옵션스, 스크래치 디렉터가 만약에 또 객체라면 디미터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get options, get scratch 디렉터와 같이 이제 내부 구조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를 숨겨야 한다는 디미터 법칙을 위반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자료 구조라면 반대로 디미터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구조 자체적으로 내부 구조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 옵션, 스크래치 디렉터, 아웃풋 디렉터가 다 그 자료 구조였다면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공개 변수들을 직접 호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잡종 구조인데, 잡종 구조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객체 지향적과 절차 지향적을 섞은 그런 구조를 잡종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종 구조는 새로운 함수랑 새로운 자료 구조도 추가하기 힘들고, 그래서 양쪽의 단점만 모아놓은 구조이므로 잡종 구조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구조체 감추기인데, 앞서 봤던 그 코드가 진짜 객체라면 이렇게 개선된 코드도 잘못된 형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부 구조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이 코드들이 왜 쓰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create scratch 파일 스트림으로 아예 다른 함수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윗부분을 생략하게 했는데, 이 아웃풋 디렉터가 이제 스크래치 파일 스트림이라는 걸 새로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아예 다른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내부의 객체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클래스 파일 네임이죠. 클래스 파일 네임을 보내 필요한 정보를 반환하도록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컨텍스트 객체가 뭔가를 하라고 해야지 그 get이나 그런 함수들로 속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료 구조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자료 전달 객체, 흔히 저희가 말하는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가 이제 그 자료 구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공개 변수 퍼블릭 말고 함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이건 스프링이 있는데, 비인이라는 구조인데, 저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이 구조를 많이 떠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은 다 프라이빗이고 getter 혹은 setter로 함수로 조작하는. 세 번째로 활성 레코드인데, 이 DTO의 특수한 형태고, 이제 빈 구조에다가 이제 save나 find 같은 메서드를 포함한 그런 탐색 함수도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그 활성 레코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활성 레코드를 이제 자료 구조로 취급하면서 그 안에 save나 find 같은 비즈니스 규칙을 담으면서 내부 자료를 숨기는 객체를 따로 생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getter, setter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setter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고 getter만을 사용하되, 그것도 이제 그 아까 위에 본 예시와 같이 이 예시와 같이 이렇게 속을 드러나지 않는 다른 getter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객체는 동작을 공개하고 자료를 숨긴다. 자료 구조는 별다른 정정 없이 자료를 노출한다. 한마디로 어떤 시스템을 구현할 때 새로운 자료 타입을 추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면 객체가 더 적합하고, 다른 경우로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면 자료 구조와 절차 코드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취장 오류 처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코드와 오류 처리는 확실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당수 코드 기반은 전적으로 오류 처리 코드에 좌우되고, 그 오류 처리 코드로 인해 프로그램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깨끗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논리와 오류 처리를 잘 분리해낸 코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류 코드보다 예를 사용하라. 이 밑의 예시는 이제 오류 플래그를 설정하거나 호출자에게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샌드 셧다운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오류 플래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서스펜디드라는 오류 코드를 또 확인해야 합니다. if 문으로. 그래서 오류 코드를 사용하면 이렇듯이 호출자 코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알아보기도, 그러니까 가독성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출한 즉시 오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단계는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엔 버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오류를 발견하면 예외를 던지는 코드를 사용하여 아까와 같은 send shutdown이라는 똑같은 함수지만 이렇게 try catch 문을 사용하여 바로 오류를 던짐으로써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바뀌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종료하는 알고리즘과 오류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분리함으로써 코드 품질 및 이해도도 향상이 됩니다. try catch finally 문부터 작성하라. 여기서 봤을 때 try 블록은 트랜잭션과 비슷하다. try 블록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catch 블록은 프로그램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를 짤 때는 try catch finally 문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try 블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호출자가 기대한 상태를 정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시인데요. 파일이 없으면 예외를 던지는지 알아보는 단위 테스트인데, 이것은 이제 선언문이고, 이것을 단위 테스트에 맞춰 구현한 코드인데, 이렇게 try catch 문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TDD를 이용하여 나머지 로직을 추가합니다. 먼저 이렇게 강제로 예외를 일으키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try 블록을 트랜잭션 범위부터 구현함으로써 이제 범위 내에서 트랜잭션의 본질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그 나머지 추가 로직은 여기에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확인 예를 사용하라인데, 이제 체크드 익셉션, 언체크드 익셉션 크게 두 가지의 예로 있는데, 체크드 익셉션이란 이제 런타임 익셉션을 제외한 모든 예외를 말하고, 언체크드 익셉션이란 런타임 익셉션의 합의 예외들을 말합니다. 이제 확인 단계는 체크드 익셉션은 컴파일 시점이고, 언체크드 익셉션은 런타임 시점이고, 체크드 익셉션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언체크드 익셉션은 그 명시적인 처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확인된 예외가 아니고 언체크드 익셉션을 사용해야 하며, 확인된 예외는 OCP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메서드에서 이제 체크드 익셉션을 던졌는데 캐치 블록이 3단계나 위에 있다면, 그 사이의 메서드 모두가 선언분의 그 throws 무슨 exception 그거에 해당하는 예외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위 단계에서 코드를 변경하면 상위 단계 메서드를 전부 고쳐야 한다는 의미죠. 밑에는 이제 제가 작성한 예시인데, 하위 단계인 이 ABC에서 throws file input exception을 했다면 그 상위 메서드인 AB에서도 throws file input exception을 해야 되고, 그것의 상위인 A에서도 throws file input exception을 해야 하므로 자기의 상위에 있는 그 메서드, 그러니까 상위 메서드를 모두 고쳐야 하므로 OCP를 위반합니다. 따라서 unchecked exception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외 의미를 제공하라. 이것은 저희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외에 던질 때는 항상 전후 상황을 충분히 덧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위치를 찾기가 쉬워지고, 이제 오류 메시지에 정보를 담아
예외를 함께 던져야 하고 그래야 실패한 연산이란과 CP의 유형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깅 기능을 사용한다면 캐치 블록에서 오류를 기록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래퍼 클래스에 이용하라는 건데 이제 코드에서 외부 API를 이용할 때는 래핑 기법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API를 감싸면 그 외부 라이브러리와 프로그램 사이에서 의존성이 크게 줄어들고 이제 나중에 다른 API로 갈아타기에도 용이하고 이제 래퍼 클래스에서 외부 API를 호출하는 대신 테스트 코드를 넣어줌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업체가 API를 설계한 방식을 바꿨을 때도 그거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ACME 포트 같은 이제 외부 API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try, catch 이렇게 되게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예외를 잡는 코드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이 ACME 포트 자체를 이제 로컬 포트라는 래퍼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고 그 래퍼 클래스 로컬 포트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오류를 잡는 코드를 하면 물론 여기서는 똑같이 트라이 캐치를 해야 할지언정 이 비즈니스 논리에 해당하는 이 원본 코드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문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아지고 좀 복잡해지는 코드가 있다면 이제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여 캡슐화해서 그래서 코드를 깔끔하게 그러니까 더 처리하기 쉽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정상 흐름을 정의하는데 래퍼 클래스를 이용하여 코드를 분리하고 예외 처리를 하면 이제 아까 봤듯이 비즈니스 논리와 오류 처리가 잘 분리된 깔끔한 코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 사용하면 그 가독성을 낮추기 때문에 만약에 코드 중간에 이러한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특수 사례 패턴을 이용하여 예외 처리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수 사례 패턴이란 반환할 값이 없거나 널일 때 예외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값을 반환하여 특수 사례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코드가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미리 expenses 해서 이제 m total expenses get total인데 이때 이 get total을 하는 함수가 그러니까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때 m total 플러스는 get mil per dim으로 이렇게 분기되는 코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독성도 안 좋고 이해하기도 힘들므로 차라리 이제 이 getTotal 함수 자체에서 이제 널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따로 클래스를 만들고 함수를 정의하여 기본값으로 기본 식비를 반환하는 이러한 코드를 그러니까 특수 사례 클래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래퍼 클래스와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널을 반환하지 마라. 메서드가 널을 반환하면 해당 메서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코드는 그 널을 처리하는 코드를 항상 추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널 처리 코드를 하나라도 빼먹는다면 버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통제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서 봤던 래퍼 클래스 메서드 혹은 스페셜 케이스 객체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이 인플로이스가 널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걸 널을 처리하는 if 문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는 스페셜 케이스 객체를 사용했는데 이제 get employee라는 다른 함수를 선언하여 이 안에서 직원이 없다면 해가지고 이 널을 반환하는 코드를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널을 전달하지 마라인데 당연히 널을 반환하지 마라랑 이제 같은 의미인데 널을 리타하는 것도 나쁘지만 널을 메서드로 넘기는 것은 더 나쁩니다. 널을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넣어야 하는 API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널을 메서드로 넘기지 말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파라미터로 들어간 널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널을 파라미터로 받지 못하게 그냥 코드를 짤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오류 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부 API 같은 그런 그 경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외부 코드를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그 코드에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야 깔끔하게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외부 코드, 즉 패키지, 오픈소스, 다른 팀이 제공하는 컴포넌트 등을 우리 코드에 깔끔하게 통합해야만 하는데, 이 장에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경계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법과 기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외부 코드 사용하기입니다. 인터페이스 제공자, 즉 서버와 인터페이스 사용자 사이에는 클라이언트죠. 그 원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자는 이제 범용성을 최대한 넓히려 하고, 사용자는 자신이 요구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또한 코드는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예시를 보자면, 자바 유틸의 맵을 보면 프로그램에서 맵을 여기저기 넘긴다고 가정해 보면, 넘기는 쪽에서는 아무도 맵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맵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라면 누구나 map.clear라는 메서드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맵 내용을 다 삭제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시 맵의 특정 객체 유형만을 저장한다고 설계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맵 객체는 그때 설계한 특정 객체 유형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객체 유형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설계에 위반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밑의 예시를 보면, 여기서는 new 해시맵을 사용하여 그 센서라는 그 강제로 형변하여 이렇게 get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네릭스를 사용하면 코드 가독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네릭스를 사용하면 map string sensor, sensors 해서 아까와 같은 강제 형변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능까지 모두 제공함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그 센서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새로 선언하여 웹 인터페이스가 변하더라도 나머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센서스 클래스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고, 그리고 코드는 이해하기 더 쉬워지고 오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맵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마다 캡슐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맵 혹은 유사한 경계 인터페이스를 여기저기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맵과 같은 경계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때는 이를 이용하는 클래스나 클래스 계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이렇게 클래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계 살피고 익히기입니다. 외부 코드를 사용할 때를 그것을 이제 외부 코드와 우리 코드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부 코드를 사용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간단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외부 코드를 익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 테스트입니다. 학습 테스트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는 방식대로 외부 API를 호출하며 통제된 환경에서 API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읽는 것보다 득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예시로 로그4j라는 그 패키지를
학습 테스트 하는 예시인데 첫 번째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og.get 로고로 이게 찍히는지 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append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이제 문서를 읽어보고 콘솔 어댑터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위의 코드를 RR 코드와 같이 콘솔 어댑터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펜더에 출력 스트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구글링해서 이제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더 문서와 구글링을 읽고 이제 로그4j의 동작 방식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단위 테스트를 좀 더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를 학습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그4j라는 그 외부 코드를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면서 학습함으로 그것을 학습 테스트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 테스트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로그4j를 랩핑하는 독자적인 로거 클래스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 테스트는 공짜 이상이다 라고 그 학습 테스트의 장점을 말해주는데 이제 장점 중에 첫 번째는 외부 패키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두 번째는 외부 패키지가 예상대로 도는지 검증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외부 패키지의 새 버전이 나온다면 위에 작성했던 학습 테스트를 돌림으로써 그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고 새 버전으로 이전하기도 쉬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코드를 사용하기인데 경계의 그 또 다른 유형 중에 아까 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우리 코드와 그러니까 남이 만든 외부 코드와의 경계가 있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아는 코드와 모르는 코드 사이의 경계입니다. 여기서 아는 코드와 모르는 코드 사이의 경계란 그 모르는 코드는 한마디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코드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인터페이스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어댑터 패턴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시 상황에서는 송신기 그러니까 트랜스미터라는 하위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 이것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코드를 구현해 보는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트랜스미터라는 모듈에서 원하는 기능은 지정한 주파수를 이용해 이 스트림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라는 그러한 메서드를 가진 트랜스미터를 원하고 그것을 이제 트랜스미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밑에 보는 것과 같이 트랜스밋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바로 정의함으로써 인터페이스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될 트랜스미터 API에서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를 깔끔하게 분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추가되는 이 트랜스미터 API는 트랜스미터 어댑터를 정의해서 어댑터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그 API 사용을 캡슐해 나중에 API가 바뀔 때에도 수정한 코드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크 트랜스미터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모르는 코드가 있을 때는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그 어댑터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그 아는 코드와 모르는 코드 사이의 경계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한 경계인데 이것은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경계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 변경이 대표적인 예다. 소프트웨어 설계가 우수하다면 변경하는 데 많은 투자와 재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경계에 위치한 코드는 깔끔히 분리하고 또한 기대치를 정의하는 테스트 케이스도 작성해야 한다. 이쪽 코드에서 외부 패키지를 세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패키지에 의존하는 대신 통제가 가능한 우리 코드에 의존하는 편이 훨씬 좋다. 자칫하면 오히려 외부 코드에 휘둘리고 만다. 그렇다면 이 외부 패키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한
예시에 대해서 그 위에 맵에서 봤듯이 래퍼 클래스를 활용하여 캡슐화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전에 봤던 이 트랜스미터 예시에서 봤듯이 어댑터 패턴을 활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패키지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변환하자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